이 기사와 이 내용들을 보고 나서 좀 느꼈던 거는 치폴레는 괜찮은 것 같다. 앞으로 미래 기대된다. 왜냐? 자, 오늘은 치폴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스티브 엘스라는 분이 요리사예요. 이분이 나름 곤조도 있고 철학도 뚜렷한 분인데 내가 미슐랭 도전할 만큼 파인 다이닝 한번 열어볼 거야 라고 하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다 보니까 수중에 가진 돈 가지고 열 수 있는 게 이 돌리 메디슨이라고 왼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덴버시에 좀 허름하게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요거 인수해서 뭔가 할 정도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인다이닝 갈 돈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다가 그래 쉽게 먹을 수 있는 브리또 가게 하나 열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연 사이드 프로젝트가 치폴레 1호점이었던 거죠. 아무리 사이드 프로젝트고 쉽게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브리또 가게이긴 하지만 이분 인상 보십시오.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투루 할 수 없다 해서 신선한 재료, 뭐 이런 오픈 키친 셰프급의 요리로 브리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브리또 가게를 열다 보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죠.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덴버시에만 한 3-4개 정도 오픈할 만큼 입소문이 엄청 났다고 해요. 그 입소문을 그냥 넘길 사람들이 아니죠. 맥도날드가 귀신같이 또 이걸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옛날에 맥도날드 그 파운더라는 영화 보면 그 일대기가 나오거든요. 안 본 분이 있으면 꼭 보십시오. 그 파운더 맥도날드 초창기 얘기인데 그때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치폴레를 보니까 이게 보물 같은 거예요. 이게 딱 요거 조금만 만지면은 너무 돈이 되겠다 싶었던 거고,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소액 투자자가 되고 2001년도에는 대주주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2005년에는 지분이 90%까지 가게 됩니다. 이 2006년까지의 같이 했던 기간 동안 무려 90%의 지분을 가질 만큼 치폴레를 자기들의 거의 사업 포트폴리오처럼 생각을 했었고, 뭐 한 몇 개 동네에 있던 매장에서부터 500개까지 늘려요. 역시 맥도날드답죠, 그죠? 그래서 2006년 1월이었어요. 1월 26일에는 상장까지 하게 되죠. 이 상장 때 모습이거든요, 사진. 그러면서 이제 상장하고 지분 어느 정도 회수해가지고 맥도날드는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고 해요. 쏠쏠하죠. 그때 첫날 상장 공모가가 22달러 정도였는데 장 마감할 때는 2배, 44달러 정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장되고 나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주문들이 들어가죠.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그동안 약간은 프리하게 이렇게 치폴레 경영진들이 뭘 하든 좀 우쭈쭈쭈 해주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보니까 상장하고 나니까 욕심도 나고 드라이브 스루 도입, 뭐 조식 메뉴 추가, 메뉴 좀 더 늘려라. 너희 지금 크게 카테고리 4개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단촐하다라고 하면서 객단가 높여야지 이러면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스티브 엘스, 요 아까 인상 보셨지만 이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메뉴 좀 늘리면은 품질 떨어진다. 그래서 뭐 갈등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2006년도에 서로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맥도날드가 모든 지분을 매각해서 완전히 이제 서로 결별하고 따로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500개까지 올 동안 치폴레도 맥도날드라고 하는 거대한 이 우군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품질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이런 결정,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맥도날드하고 결별한다는 건 사실 회사 입장에서 되게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뚜렷한 그 어떻게 보면 정신, 이 설립자인 스티브 엘스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 CF가 있어요. 2001년도에 우리는 정직하게 뭔가를 할 거야. 백투더 스타트라고 이 광고가 있거든요. 풀 버전은 인터넷에 백투더 스타트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1년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치폴레라는 회사가 뭘 지향하는지를 되게 뚜렷이 보여줘요. 이게 스티브 엘스가 한날 공장식 축산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거의 돼지들이 도살 당하면서 패키징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막 공장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아주 뭐랄까요, 윤리적으로 맛있는 고기를 바람직하게 만들 거야라는 거를 이제 되새기게 됐고 본인 입장에서는 맛있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윤리적으로 만들 거야까지 이제 더해져가지고 2001년도에 이런 광고를 내보이면서 엄청나게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싸고 맛있다를 넘어서서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정적 계기가 2000년 초반에 이런 광고나 캠페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고, 그에 따라서 500개 점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스티브 엘스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서 사석한건 좀 부딪히지 않았을까. 2006년에 바로 결별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런 뭔가 잡음들은 많이 있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요거 광고는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 이제 치폴레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성공을 했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으나 뭐 제가 한 4가지 정도 좀 꼽아봤어요. 뭐 우선은 단순함의 미학.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폴레 매장을 가면 브리또, 볼, 타코, 샐러드 이렇게 4가지의 이렇게 형태로만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메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4가지 포맷 안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브리또를 골랐어. 브리또를 고르면은 뭐 또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이렇게 분기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콩을 넣을 거냐, 뭐 소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넣는데 기본 포맷 자체는 4개로 유지를 하고 거기 들어간 재료도 일종의 제약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혹은 만족감을 소비자들은 느끼게 만드는데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게 되게 단순화돼 있다 보니까 재료 소진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남는 재료가 딱히 없이 빨리빨리 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지만 선택지가 마치 다양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런 효과들이 되게 주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택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가 서브웨이가 우리가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브웨이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세 번째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단순한 미학을 가지고 있되 그 안에 흐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었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뭐 메뉴 좀 더 늘려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근본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엘스는 과감히 결단을 해야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캐주얼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이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뭐 우리 맥도날드 이런 게 있고 KFC 캐주얼 레스토랑 그 위에는 뭐 파인 다이닝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캐주얼 레스토랑이 뭐 객단가가 한 명당 뭐 한 2, 3만 원 정도 혹은 뭐 10,000원대 후반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애매한 포지션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거를 패스트푸드하고 결합을 해서 거의 최초로 이렇게 이끌었던 사례로 치폴레가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것이 태동을 했던 게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재료 자체나 만드는 방식은 되게 느린 음식,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흔히 할 법한 접근법을 취하는데 그걸 어떤 이유들로 어떤 노하우들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덧붙여가지고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뚜렷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가치를 어떤 걸 준다는 게 뚜렷했고 이 사진이 2015년도 오바마가 이 치폴레를 들었던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식 있는 사람도 와서 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레스토랑이라는 포지션들을 빠르게 잡아갔던 게 치폴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요소 되게 단순한 가운데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하는데 조립 라인 이거 뭐 치폴레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직원들이 이거 넣을까요? 어떨까요?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시간당 300명을 처리를 한다고 해요. 300명. 이게 단순 비교만 해봐도 서브웨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거든요. 처리량이 많아요. 왜 이게 가능하지를 또 들여다봐야 치폴레가 어떤 브랜드구나를 좀 알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스와 스쿱. 서브웨이가 왜 얇게 썰린 거를 직원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점, 뭐 직원별 직원 이게 사람의 역량이나 노하우에 따라서 속도 차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썰린 정도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누적돼가지고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 때 혹은 뭐 몇 명을 처리할 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하는 거하고 치폴레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스쿱이야. 여기 떠가지고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도 대부분이 뭉쳐져 있거나 푹 푸면 되거나 아니면은 다져져 있어가지고 또 푸면 되거나. 그래서 누구가 오든 어떤 직원이 오든 이걸 담는 거에 있어서 그 변주가 별로 안 나는 요소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서브웨이는 고를 게 상대적으로 많아요. 고려할 게 되게 많죠. 그래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치폴레 같은 경우는 4가지 아까 포맷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브리또, 볼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거 하나 고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4가지 질문, 큰 질문 정도를 한대요. 라이스, 빈, 미트, 살사 뭐 이렇게 소스 뭐 요 4가지 질문만 해서 고르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 앞서 보여드렸던 300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경험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빠르다를 넘어서 새롭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워낙 이런 형태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사후 토스팅 유무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서브웨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뭐 토스트 해드릴까요? 했을 때 한 2, 30초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병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 데우고 기다리면서 어떤 공정을 하기도 또 좀 쉽지는 않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병목 형사 생기고. 근데 대부분의 치폴레들은 일단 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정도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이제 조립할 때 몇몇 분이 사람이 또띠아를 이렇게 데우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또 같은 거 시켰을 때 또띠아 데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푸거든요. 근데 그 데우는 것 정도는 사람이 해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정은 이렇게 핫 홀딩 뜨거움으로 유지를 하는 거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이게 다 쌓이니까 속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초반부터 뭐 일체에 마케팅 한다고 돈 많이 안 썼어요. 오히려 매장에 스테인리스 강판 전부 다 깔아가지고 뭔가 되게 깨끗하고 새로운 느낌을 준다거나 인테리어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재료에다가 보강을 쓰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대학가 같은 곳에 그러니까 소문나기 좋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싸고 맛 좋은데 소문은 또 제일 잘 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봐가지고 대학가 같은 데다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입지 선정 면에서도 되게 좋았고 소문이 되게 빠르게 흐르는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한 거죠.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뭔가 치폴레가 완전 나락으로 갈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2015년도 악몽의 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리건주에 있는 43개 매장이 자발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때 막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막 펼쳐지면서 이게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2016년 그러니까 악몽의 해 다음 날 해에는 무려 순이익이 95%나 급감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거의 문을 닫겠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엘스도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가치하고는 다르게 이게 식품, 가장 본질적인 식품에서 안전, 위생 이런 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왕좌왕했던 뉘앙스가 많이 읽어지더라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2018년도가 돼서 한 3해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 구원투수로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부에서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외부에서 수혈됐던 분이 브라이언 니콜이에요. 브라이언 니콜은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2024년 9월 스타벅스의 CEO로 취임한 분이죠. 이분이 그야말로 치폴레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인정받아서 스타벅스로 이제 취임하시게 되는 거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2018년에 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타코벨에 있었어요. 타코벨. 근데 이게 뭘로 이분이 이렇게 영입이 됐냐면 그 당시에도 좀 누군가는 말이 많았대요. 아니 디지털 마케팅하고 디지털 전략 짜던 사람을 지금 이렇게 우리 위기인 상황에서 왜 데려오지? 식품을 또 막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편견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보통 인식이 많이 깎이잖아요. 치폴레 저 완전 터졌 노로바이러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식단에서 개선을 하고 많이 새롭게 바뀌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최적의 인물이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뭐 사후적인 얘기긴 하지만 타코벨에 있을 때도 혁신적인 마케팅이나 디지털 전략을 막 선보였던 터라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구원해낼까 관심이 좀 쏠리게 되는데 니콜은 몇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식품 안전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단순히 교육을 해가지고 아주 숙련된 사람을 영입을 해서 뭔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가지고 끝날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붙어야 된다. 과학적인 시스템이 붙어야 되고 누가 오더라도 사실 사람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스타벅스에 와서도 저는 보이는 행보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업에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사람 손을 안 타게 만드는 역량이 되게 뛰어나신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콜은 이게 단순히 매장마다 그때만 해도 상추, 고수 같은 거를 매장에서 이렇게 씻고 있었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폴레가. 근데 그러지 말고 중앙 주방으로 다 몰자. 그래서 사람의 손을 타가지고 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전부 이 주방으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서 깨끗한 상태로 나가게 하자. 그리고 그걸 다 트래킹하자. 그래서 원물이 들어오고 세척하고 살균해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추적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감 신호가 감지되면은 그걸 조치할 수 있게 측정하자라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붙다 보니까 공허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안전 교육을 확실히 합니다. 이런 류의 접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HPP라고 고압 처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박테리아 같은 거 죽일 수 있는 장비들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들여오고 거기에 더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전환과 치폴레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부정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대단히 막 변화한 것 같지 않으면 변화를 관심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죠, 보통은. 그래서 보여지는 거, 근원적으로 필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리 라인이라고 하는데 세컨드 베이크 라인이라고 해요. 당시만 해도 한창 이렇게 디지털, 그러니까 앱으로 주문해가지고 주문 받아가고 하는 거를 매장 안에서 동시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에 줄 서가지고 주문하는 사람이랑
앱으로 주문해가지고 오는 사람이랑 같이 처리해가지고 이제 막 엉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세컨드 메이커 라인으로 풀어가지고 아예 매장 뒤편에다가 별도로 풀어서 픽업 존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온 사람들은 그냥 주문해서 받아가고 앱으로 주문한 사람은 별도의 공간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가 분리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매장에서 이게 300명 아까 되던 게 더 빨라지고 더 훨씬 쾌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혼잡했던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상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매장에 왔던 분들은 훨씬 더 좀 달라졌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치폴레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익숙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이렌 오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는 왜 차 타고 와가지고 차에 대고 막 인터폰에 말해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가는 구조잖아요. 그 맥도날드도 옛날에 인수했을 때 그걸 강요했었고, 근데 그러지 말고 앱으로 주문하고 그냥 픽업만 바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치폴레인 그걸 이렇게 별도로 안내하고 아까 두 번째 조리 라인에서 받아가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처리량도 되게 빨라지고 많아지고 경험 면에서 와 이거 다른 뭐 맥도날드나 KFC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되게 새로움을 되게 추구하는 혁신적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행동으로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실적으로 좋아가지고 201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치폴레인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치폴레인을 적용한 매장이 500개, 2024년 말에는 1000개를 넘게 성공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 비대면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쫙 끌어내면서 치폴레가 이제 고공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 확 변화된 거가 보이면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걸 또 적극적으로 잘 세련되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 브라이언 니콜의 전문 역량이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53가지 식재료를 그 For Real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모두 공개하면서 이거 우리는 합성 첨가물 하나 없이 진짜 재료만 쓴다. 뭐 성분 숨길 게 없다라는 걸 되게 세련되게 캠페인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때 당시 나왔던 뭐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리고 막 틱톡 같은데 막 적극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특히나 뭐 헬스 트레이너나 유명 운동선수가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건강한 에너지원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치폴레가 뭔가 대중적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 할 때도 지금 젊은 세대들 혹은 새로운 고객으로 유입시킬 때 어떤 채널을 해야 되는지에 딱 초점 맞춰서 지금의 방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브라이언 니콜의 아주 탁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93년에 스티브 엘스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영혼을 만들었다고 하면 음식 철학과 어떤 기본이 되는 걸 만들었다고 하면 2018년에 구원투수로 합류한 브라이언 니콜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몸체를 완성을 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동의되고요. 아무래도 스타벅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고 스타벅스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본질이 뭐지? 그거를 강화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하고 전달하지? 외부에 이런 걸 너무 잘했던 분이다 보니까 저는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에게 지금 되게 필요한 CEO로서 영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24년도 9월에 이제 브라이언 니콜이 18년도에 취임을 해서 한 6, 7년 정도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서 고공성장을 시켰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주가도 엄청 오르거든요. 오르고 나서 브라이언 니콜이 영입이 돼서 나가죠. 2024년 9월에. 그 즈음 해서 뭔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뭐 24, 25년에 한때 그 SNS상에서 이게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치폴레가 양으로 장난질한다. 적정량을 주지 않고 자꾸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소송도 이어지고 하는데 결국 치폴레가 이기긴 하거든요. 직원이 담아주는 양을 뭐 감시하듯 촬영한 이 영상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기긴 해요. 근데 이미지가 좋진 않았겠죠. 뒤숭숭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CEO가 어떤 다른 곳으로 그동안 탄탄하게 하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뭐 직원들의 뭐 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흔들렸나 봐요. 저도 25년도에 한번 갔을 때 치폴레 매장에서 느꼈던 게 좀 뒤숭숭하다. 잘 관리되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당시에 흘러나왔던 기사들이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도 그 즈음 했을 때 내리막을 계속 걷습니다. 그래서 치폴레 왕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뭐 했었거든요. 근데 26년 요 끝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26년도에 계획된 신규 매장만 해도 350개, 60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북미 전체에다 7,000개까지 늘리려고 한다. 그게 그냥 뭐 외침이 아니라 작년 3분기 매출이 4조를 넘어서고
전년 대비 약 7.5% 성장하고 이익률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15.9%, 준수하죠. 그래서 작년 말 25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좀 잡혔네라는 게 시장에서의 반응이고, 올해 26년도에 더 확장하면 더 치고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 인물이 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콧 보트라이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저도 이 기사와 이 내용들을 보고 나서 좀 느꼈던 거는 치폴레는 괜찮은 것 같다. 앞으로 미래 기대된다. 왜냐? 보트라이트라는 분이 2017년도부터 치폴레 운영을 총괄했던 현장파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모든 경험들을 다 풍부하게 익히고 있는 분이에요. 2017년도부터. 이분이 굉장히 조용하게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꿔야 될 것들을 되게 탄탄하게 바꾸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왜 브라이언 니콜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탄탄하게 기본기를 되게 다져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체기에 이게 좀 뒤숭숭할 수는 있으나 현장에서 그걸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봤고 현장을 적용했던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해야 되구나를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혁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오토카도 같은 거. 과카몰리가 되게 시그니처거든요. 과카몰리 이렇게 아보카도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매장에서 이거 하나 깔 때 직원들 많이 다치고 껍질 까면서 손 많이 베고, 그렇다고 이 껍질 매매 안 긁어지고 막 좀 농땡이 치는 직원들이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안 긁으니까 과육이 막 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툭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긁어내주는 기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26초 만에 이게 다 벗겨진대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도입됐던 듀얼 사이드 플란차라고 해서, 이게 전체 주문량 중에서 디지털로 주문하는 것 중에 메인 주문의 약 60%가 닭고기래요. 그러니까 치폴레에서는 거의 닭을 많이 먹는다고 봐야죠. 근데 이 닭고기를 원래는 한 12분 정도 구웠대요. 하나를 완성을 하는데, 근데 이게 4분 만에 골고루 양옆이 구워지는 혁신인 거죠. 그죠? 피크 타임에 처리할 수 있는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매장당 생산성이나 효율성 엄청 높아지겠죠. 그죠? 무엇보다 여기에 노동력이 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에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도입됐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AI 키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콩이 한 5분 뒤에는 재료가 다 소진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새로 채워라. 스테이크 8분 뒤에 다 소진되니까 지금 굽기 시작해라 라는 디렉션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오더를 주는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직원 다른 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남게 되는 거고, 정확히 이렇게 잔량을 모니터하니까 제때 요리를 하게 되고, 그게 결국 고객한테는 좀 양질의 걸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양질의 퀄리티의 음식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효율이 되게 오르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 디지털 주문량 중에 65%가 아까 볼, 샐러드, 브리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볼,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 밥 퍼져 있고 이런 거 담겨 있는 거가 65%나 된대요. 많이 주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딱 버튼 눌러놓으면 로봇이 촥촥촥촥 담아가지고 서빙되는 형태. 그만큼 사람은 또 여유 시간이 남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이런 거죠. 로봇은 껍질을 까고 그동안 사람이 직접 해야 됐던 거를 물리적으로 되게 해결해주고, AI는 수량을 계산해서 최적의 어떤 상태를 수치적으로 유지해주고, 사람은 맛을 보고 고객을 맞이한다. 이 전략적 방향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능하면 접객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집중할 수 있게끔 돕는다. 그걸 기술이 서포트한다라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현장에서 뼈가 굵은 이분은 그거를 아주 핵심이라고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치폴레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요인들이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서비스가 균질화되고 좀 더 퀄리티 업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치폴레의 주가에 있어서도 그냥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잘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SPC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죠. SPC가 들어오고, 쉑쉑버거가 지금 어떻게 안착됐는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들여와서 몇 년간 유지를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만큼 나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가격일 것 같고, 치폴레가 이렇게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 퀄리티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폴레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하시고 한번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치폴레라는 기업이 어떤 본질적인 강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립니다.